자, 그럼 21번 문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1번은 지금 여기서부터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행정처분, 벌칙, 부동산거래신고법, 그 다음에 실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어려워하는데 여러분들은 꼭 정리하실 때 이 부분을 보완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과목에 80점 이상을 득점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기할 거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1번 문제 정통 필취 사유를 물어봤죠.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그랬으니까. 그래서 1번 지문 있지 않습니까? 임취 사유죠. 이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는 임취예요. 그래서 이중자 들어가는 거 있죠. 이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이거는 이중사무소고요. 그 다음에 이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이중등록이죠. 이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한 경우가 있죠. 이게 이중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자에 걸리면 모두 1-1이거든요. 모두 1-1인데 행정처분이 틀려요. 그래서 이중사무소는 의무적 등록 취소, 그 다음에 이중록과 이중소속은 필요적 등록 취소예요. 그래서 이 점을 구분해 주시고, 다만 이중계약서 있죠. 이중계약서는 임취사유일 뿐이고 형벌이 없습니다. 이중자 들어가는 거. 자, 그래서 1번 지문 임취고요. 2번 지문 법인이 겸업을 위반한 임취라는 거 기억하고 있죠? 다음에 3번 지문 서류 보존 의무 위반했다.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전속계약서, 보존 의무 위반,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은 전부 다 업무정지예요. 그래서 3번은 업무정지고요. 다만 주의할 점이 서류를 교부를 안 했거나 이거 보존을 안 했거나 서명 및 날인을 안 했다. 그러면 이거 위반은 업무정지로 기억하는데 다만 주의할 점이요. 보증서 있죠. 우리 업무보증서.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증서에 대하여 게시를 안 했거나 교부를 안 했잖아요. 설명을 안 해도 마찬가지인데 이때는 백과라는 걸 주의해야 돼요. 보증서에 대해서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나머지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은 모두 업무정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 잘 내는 지문이죠, 이거. 그래서 자격정지를 받은 소공으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하겠다. 등록 취소해버리죠. 좀 바쁘면 시킬 수도 있는데, 응? 너무 센 것 같아갖고 이거 잘 냅니다. 이해를 꼭 해두시고.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지금 상습법 연습하자는 뜻인데, 우리 상습법은 업은 기억하고 있죠. 삼진아웃제. 그래서 1년 내 업무정지 2번에 다시 업무정지면 이때는 필취예요. 근데 임취가 되려면 앞에서 몇 번 맞아야 돼요? 1년 내에 3회 이상의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합쳐서 3회 이상을 받고 네 번째 타석에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위반 행위를 했잖아요. 그런 이때는 의무적 등록 취소죠. 단 필취했기 때문에 필취로 가는 거예요. 삼진아웃에 걸려 있으면 필취로 갑니다. 그리고 업무정지 과태료는 2번 이상의 업무정지 과태료 받고요. 세 번째 타석을 명심해야 돼요. 세 번째 타석에서 과태료 위반 행위를 했다. 그럼 이때는 업무정지로 가중하고 있죠. 그래서 네 번째 타석에 임치는 들어선다는 거, 그 점을 기억하시고요. 업무정지 상습범은요, 세 번째 위반 행위가 과태료해야 돼요. 그럼 업무정지로 가중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구분을 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5번은 지금 2번을 맞고 세 번째에서 과태료 위반 행위니까 업무정지죠. 자, 그러면 22번 가십니다. 필취 꼭 암기해 주세요. 그다음에 자격 취소 자격정지도 무조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꼭 정리해 주시는데 22번 소공사 자격정지 사유. 소공사는 이장불 확거 거금이죠. 이장님 집에 불렀다 확거라 거금을 줄게. 그래서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 당연히 자격정지. 기준기한 3개월이고요. 중개행에 등록된 인양을 사용하지 않았다. 당연히 자격정지. 기준기한은 3개월이고요. 그다음에 공인사법 위반에 징역형 선고받았어요. 자격 취소죠. 그럼 우리 자격 취소 사유가 부양정징 아닙니까? 그럼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 이때는 형벌이 없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야 돼요. 부정 등록만 필취의 3년입니다. 부정 취득은 형벌이 없어요. 그다음에 자격증을 양도되었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하겠다. 그다음에 자격정지 중 업무했거나 자격정지 중 이중소건 자격 취소예요. 평상시 이중소건 자격정지인데 자격정지 중 이중소건 자격 취소입니다. 그다음에 징역형 선고인데 이건 우리 법 위반 징역형이에요. 이때 집행유예 포함이죠. 그래서 우리 법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도 이건 징역형의 선고가 있는 거니까 자격 취소예요. 그래서 3번은 자격 취소하였고요. 4번 이 이상의 소속 이중 소속이죠. 그럼 자격정지 이건 기준기간 6개월이죠. 개공은 필취니까.
그 다음에 5번 지문 역시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았다. 자격증지 맞죠? 이때는 기준기한이 3개월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맞췄어야 되는 문제고요. 자, 그럼 23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서식 문제 중에요. 꼭 서식 문제를 한 문제씩 냅니다. 그래서 서식 문제를 여기서 지금 현재 출제했는데 그 서식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요. 반드시 명심할게요. 우리가 서식을 모두 암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풀어주는데 오늘은 지금 고용신고서 서식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지금 문제를 냈어요. 고용신고서. 그럼 상식선에서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럼 고용신고서에 어떤 게 들어갈까? 계공의 종별은 들어가겠죠. 당연히 들어가고. 그다음에 고용관계 종료 사유. 근데 소공이나 보조원을 고용했을 때 고용한 이유, 고용 종료 사유 이것을 신고서에 쓸 일이 있을까요? 뭐 사기치려고?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유가 빠져 있죠. 다만 서식 중에 사유가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게요. 인장 등록 신고서예요. 이 서식에 지금 인장 등록이 같이 돼 있는데 그 서식 아니죠. 인장 등록 변경 등록 신고서가 따로 있죠. 따로 있는데 그 서식에는 인장을 분실해서 등록하는 건지 어떻게 뭐 훼손해서 등록하는 건지 그 사유를 쓰게 돼 있어요. 체크란이 있죠. 그래서 사유가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게 인장 등록 신고서를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2번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3번 질문. 이거 고용신고 들어갈 때 중개사무소 우리 계공이 신고하니까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록번호, 소재에 다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4번 질문 역시 고용신고서에는 고용일, 종료신고할 때는 종료일 들어가야 되죠. 그다음에 5번 질문. 소공사 자격증번호 들어갑니다. 자격 발급 시 도도 들어가죠. 조회를 해야 되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상식선에서 일단 풀어주시고 그래도 기억이 안 난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가볍게 찍어버리면 되죠.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서식 한 문제씩 내기 때문에 그 추세에 따라서 서식 하나를 물어본 겁니다.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그럼 24번 내려갑니다. 이제 행정처분 있잖아요. 행정처분에서 어려운 지문들 오늘 이 24번 문제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지문들은요 모두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지문 있잖아요. 이거 암기해야 돼요. 오답노트 만들어 꼭 암기해야 되는데 사유 발생 떴잖아요. 기억 지문. 그럼 이게 주어가 반드시 업무정지로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뒤에 업무정지 돼 있다면 뒤에 3년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이게 업무정지 시효 또는 제척기간이라 부르는 거죠. 3년이 경과한 때는 일할 수 없다. 그래서 기억 지문 틀렸어요. 과태료가 아니고 업무정지로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니은 지문 있지 않습니까? 5일이 떴죠. 우리 공사법에서 5일이 딱 하나인데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신고법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효력 발생이 5일이 그 두 번이거든요. 딱. 근데 우리 공인인사법 쪽에서는 딱 하나인데 5일 뜨면 반드시 기억할게. 5일 뜨면 주어가 자격 취소로만 나와야 돼요. 자격을 취소했을 때 5일 내 국장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하는 거예요. 명심해야 됩니다. 정지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니은 지문도 틀렸어요. 자격 취소로 받게 됩니다. 왜 5일 내 국장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하느냐? 자격 취소했을 때 다른 데서 시험 못 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정지는 보고 통보가 없는 거예요. 5일 내 보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뭔만 이해하셨죠? 다만 자격 정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등록관청이 자격 정지 사유를 발견했어요. 등록관청이. 그럼 시도의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게 돼 있죠. 이건 별개의 절차죠.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5일 꼭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디귿 지문 있잖아요. 이거 작년에 출제가 됐는데 효과 승계가 떴지 않습니까? 그러면 효과 승계가 뜨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명심할 게 과태료나 업무정지 효과 승계라고 떴다. 그러면 처분일로부터 1년 승계한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이걸 폐업일로 바꿔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디귿 지문이 바로 그 지문이에요. 그래서 암기해야 됩니다. 왜 업무정지 과태료 효과를 1년 승계시키느냐? 상습범 기준이 1년이니까. 이때 기준점이 처분일로부터 1년이지 폐업일로부터 1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될 지문. 그러니까 기억 니은 지문은 최상급 난이도입니다. 반드시 이거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답노트 만들어서. 그리고 리을 지문은 아십니다. 우리는 취소 시에만 찡을 받나 봐죠. 자격 취소, 등록 취소할 때 7일에 받나 반다. 안 하면 100과. 100만 원 과태료죠. 그래서 정답 1번. 리을만 맞았고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었어요. 꼭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럼 25번 문제로 갑니다. 이제 1년짜리 형벌사유로 들어왔는데 우리 형벌사유 한 문제 꼭 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시는데 3년짜리는 지금 금주행에 거의 다 들어가 있죠. 무등록업자, 부등록자를 빼고는 금주행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맞추고요. 1년짜리를 꼭 암기해 주세요. 1년 동안 이양사칭, 표정시비 금지하게 돼 있죠. 1년 동안 이양사칭, 표정시비 금지. 자, 그럼 1번입니다. 양에 걸렸죠. 다른 사람으로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겠다. 1년이죠 이거. 양도대에 걸린 거예요. 대회와 똑같죠. 다음에 2번 지문 있지 않습니까? 비밀누설죄. 비밀누설죄. 그래서 이거는 1-1이죠. 반의사 불벌죄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3번 지문입니다. 정자에 걸렸죠. 이양사칭 표정. 그래서 거리정보사업자가 정보 관련 사항을 위반했어요.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했거나 다른 경우가 차별 공개했을 때 1-1이고. 다음에 4번 지문. 아닌 자는 무조건 1년이죠. 그래서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다. 1-1이고. 야는 포상금 줍니다. 그래서 4번 지문 1-1 맞고요. 그러나 5번 지문. 시세가 뜨게 되면 다 5년이에요. 3년이에요. 시세가 뜨면 3-3이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그냥 3년이다. 그래서 역시 5번 3-3으로서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년짜리 꼭 암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26번 이제 과태료로 넘어왔는데 과태료는 당연히 부가권자와 대상자를 제일 잘 묻거든요. 근데 이건 쉽게 맞추고 작년 시험에서도 물론 출제가 됐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출제를 등록관청이 부과하는 과태료를 물어봤어요. 등록관청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등록관청 이걸 못 보면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읽어봤더니 전부 다 과태료 사유예요. 그러면 모두 정답이 나왔거나 모두 틀렸다. 그럼 이때는 설문을 다시 보면 답이 딱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설문의 유지가 등록관청이 과태료 부과 사유 아닌 것 골라라 했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연수교육을 기한 내에 받지 아니한 자는 시도의사가 500만 원 이하가 과태료죠. 그래서 2번 정답입니다. 그러나 1번 등록증 개시 의무 위반은 백과로서 등록관청 맞고요. 3번 지문도 보조원을 명시했다. 백과고 등록관청이 부가징수하고 4번 지문도 보증서 미교부 백과 기억해야 되죠. 등록관청이 부가징수하고 5번 지문 이전 신고 위반이니까 백과 등록관청이죠.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법령 문제 26문제가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27번서부터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6문제가 나와 있죠. 그 27번 문제는요. 지금 우리 신고사항이 지금 대폭 개정됐지 않습니까? 특히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가로용으로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 그래서 주로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는요. 주 타겟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주 타겟이 신고 대상 계약이 뭐냐? 이거 사실 시험 볼 때마다 물어봐요. 매매 계약이 하나고 공급 계약이 들어가 있죠. 8개 법에 따른 공개가 들어가 있고 매매 하나입니다. 그리고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점을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신고 기한이라든가 신고 관할이 어디냐? 신고 관청. 그리고 신고 의무자 있잖아요. 이거 무지하게 잘 물어보죠. 신고 의무자. 국가 등의 경우는 국가 등의 신고하는 의무가 있고요. 중개거래는 개공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신고 필증이 발급이 되면 거민이 의제된다는 거. 그런 것들. 그래서 이걸 아주 잘 물어봐요. 그럼 신고사항이 지금 대폭 개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는데 특히 신고사항은 우리가 당목계대 개조로 암기했어요. 이게 거민계약서 필수기사항인데 6가지 공통으로 지금 현재 신고사항이 있고요. 당목계대 개조였죠 이게.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신고하거든요. 그럼 이 부분 지금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 현재는 자금조달계획이요. 지금 현재 입법 예고된 거는 토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토지는 현재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개정이 되면 여러분한테 이제 알려드릴 거고 물론 지금 10월이니까 말이에요. 올해 지금 개정된 것은 조금 시험에 내기 곤란하지 않겠어요? 내더라도 쉽게 낼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는데 현재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은요. 물건이 주택인 경우에 하나 하고 있고요. 법인이 만약에 주택을 매수했잖아요.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금액, 지역에 관계없이. 또 투기과열 지구라든가 조정 대상 지역 있죠. 여기도 금액에 관계없이 자금조 입주 계획을 모두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비기주 지역이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이때는 실제 거래가가 6억 이상이거나 6억 이상인 경우죠. 일단 6억 이상 실제 거래가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해하시고, 그래서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자금 조달이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요 정도만 감 잡아두시고, 투기과열 지구였잖아요. 이 주택을 매수했을 때는 자금 조달의 증명 서류까지 들어가야 돼요. 자금 조달의 증명 서류. 법인은 그리고 이제 신고할 때 언제나 당사자였다면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가 있죠. 법인이 주택을 매수했다면. 그래서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괄호용으로 연습해 봤는데, 그 첫 번째 지문은 그러면 법인이 아닌 자가 투기과열지구라든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비기주의 지역이죠. 그럼 얼마? 실제 거래가 6억 이상이죠. 자금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되고, 두 번째 지문은 이건 이제 외국인의 신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잊어버릴까 봐 이거 일부러 지문이 나갔는데 1월 1월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신고관청이 외국인에 대하여 신고 필증을 내줬다. 그러면 신고관청은요, 자주 있는 게 아니니까 분기가 종료한 날부터 1월이에요. 시도지사에게 지출하면 시도지사는 쫙 모아서 다시 1월이죠. 1월 내 국토부 장관에 지출하게 돼 있죠.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분기 종료 날부터 1월 내 직접 이렇게 제출을 하게 돼 있어요. 분기 종료 날부터 1월 내. 그래서 1월 1월을 기억하고 있느냐를 물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1월이고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자금조달계획과 법인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자금조달 증명서를 내야 된다. 그러면 매수인이 또는 법인이 직접 낼 수도 있죠. 그럼 직접 낸다면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내에 내줘야 되는 거 맞죠? 30일. 근데 법인이 아닌 자가 또는 매수인이 아닌 자가 신고서를 낸다. 그럼 이때는 그 자에게 25일 내에 이거 제공해야 되죠. 25일은 기억하고 있죠? 25일 내에 제공을 해줘야 된다. 정리 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나머지 근데 중요 사항은 이거고요. 신고 사항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2번. 자, 그럼 28번 가죠. 신고서 작성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작성 방법은요, 매회 냅니다. 매회 내는데 30회 때만 유일하게 셨어요. 물론 확인 설명서도 매회 내는데 작성 방법을 30회 때는 역시 쉬었습니다. 문제 배분을 잘못했죠 그때. 그래서 신고서 작성 방법 중요 지문들 다 들어갔으니까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번 지문 알아봤어요. 매수인이 외국인이면 매수 용도와 국적 꼭 기재해야 되죠. 2번 지문 건축물 면적 기재할 때 집합 건축물은 전용 면적만,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이죠. 그러니까 2번 지문 맞고, 3번 지문입니다. 국가 등의 신고 의무자였다. 그럼 이때는 그들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나란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맞고, 4번 지문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은 신고사항 맞죠. 그래서 4번 지문 아니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서 4번 정답 됐고, 5번 지문입니다. 분양권 전매 계약이었다. 공급 계약도 마찬가지죠. 이때는 부가세 포함을 적어야 되죠. 기억납니까? 그 밖의 거래는 부가세 제외 금액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하나가 빠진 게 뭐냐? 입주권. 입주권 거래했을 때는 종전 부동산란을 기재해야 돼요. 기억나세요? 종전 부동산란은 입주권 거래할 때만 기재한다. 그리고 참고로 입주권 거래했을 때는 신고필증이 2장 나옵니다. 2장. 종전 부동산에 대한 신고필증이 나오고요. 입주권에 대한 신고필증이 따로 나와요. 2장이 나오죠. 이게.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신고서 작성 방법 꼼꼼히 한번 읽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출제할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개정이 된 거니까 출제를 안 하거나 내더라도 가볍게 낼 건데, 이게 가볍게 낼 거라고 하지만 사실 무거울 것 같네요. 왜?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신고 대상 계약이 뭔지를 꼭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주택임대차 계약은 들어가는데, 이때 지역 제한은 어떻게 되냐면, 시에 있는 주택은 무조건 대상이에요. 광역시든 지방에 있는 도시든, 그 다음에 뭐 대도시든 일반 도시든 관계없어요. 시에 있는 주택은 모두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군에 있는 주택은 광역시와 경기도에 있는 군만 일단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택이다. 대상이 들어갑니다. 이때 금액 기준도 충족해야 되는데 여기에 금액 기준은 6천만 원을 보증금을 초과하죠. 초과. 그리고 또는 또 기억해야 되죠. 또는 월세가 얼마? 30만 원. 30만 원을 초과했을 때예요. 역시. 그래서 63 이렇게 6천만 원 30만 원 63 초과다. 이때는 신고 대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제한을 충족해야 되고 금액 기준도 충족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제되는 것들 꼭 정리해 주세요. 의제되는 건 이제 쉽게 이해가 되고 있는데 문제 지문에 다 나왔죠. 그럼 1번 지문 있잖아요.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주택이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니까 달성군이라도 당연히 대상이죠. 그리고 보증금이 5천만 원이고 월차임이 50만 원이다. 그러면 보증금에 대해서는 지금 6천만 원 초과니까 아니지만 월세가 지금 넘어갔죠. 30만 원 초과했어요. 그러니까 신고 대상이에요. 그래 1번 정답입니다. 바로. 꼭 이해해 두세요. 보증금을 초과하거나 월세를 초과했을 때 둘 중에 하나면 돼요. 그래서 1번 지문 정답이었고요. 틀렸고요. 2번 지문은 뭐 아십니다. 계약 체류부터 30일 내 공동신고한다는 거. 안 하면 100만 원가 들어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은 전부 다 백과죠. 그리고 포상금도 줍니다. 금액을 거짓 신고해버리면. 그 다음에 3번 지문이에요. 이거 3번 지문은 지금 일부로 나갔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변경 신고가 임의사항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요. 보증금과 차임에 대한 변경 신고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의무라는 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30일 내에 변경 확정은 30일 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물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는 개공한테는 없죠. 그 점도 주의하시고요. 당사자가 공동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지문 맞고요. 4번 지문 이제 의제되는 것들인데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 신고했어요. 이때는 임대차 계약서를 내거나 아니면 신고서를 내줘야 되는데 이때는 이 임대차 계약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죠. 전입 신고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5번 지문 있잖아요. 확정일자 부여 간주되죠. 그럼 여기서 또 의제되는 게 주택임대사업자가 관련 법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했잖아요. 관련 법에 따라. 그러면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기억나세요? 이 정도는 꼭 정리해 주세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30번 문제. 외국인 특례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한 문제씩 꼬박꼬박 줄지 않은데 외국인 특례 문제는 반드시 외국인의 정의를 물어봐요. 2분의 1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 맞고요. 자, 2번 지문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거 주의해야 되는데 외국인의 신고 의무는 신고 관청이 관할이지 않습니까? 이때 계약 원인 취득, 계약이 아닌 원인 취득, 그 다음에 계속 보유 신고가 있는데 계약 원인 취득에서 매매는 빠진다는 거죠. 왜?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예요. 그러니까 교환이나 증여로 취득했잖아요. 그러면 체크하면서 읽어야 돼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이때는 60일이죠. 이것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가 들어요. 근데 주의할 점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했잖아요. 이때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이 아니고 30일이에요. 이건 부동산 거래 신고예요. 그래서 이때는 안 했잖아요. 안 하면 500만 원 이하가 들어죠. 부동산 거래 신고니까.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해버리면 위규인 취득 신고를 별도로 안 한다는 뜻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가는 얘기죠. 이게 매매니까. 그래서 이 1번 지문 있지 않습니까? 2번 지문 맞았어요. 이건 부동산 거래 신고입니다. 이거 안 해버리면 500만 원 이하가 들어요. 그럼 3번 지문은 계약의 원인 취득이잖아요. 그러면 계약의 원인 취득은 뭐가 있느냐? 이것도 주의해야 되는데 상속, 판결, 경매, 환매권의 행사, 법인의 합병. 합병은 상속과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건물의 신축, 중축, 재축이 있죠. 그러면 신축이 떴다. 동그라미 치고 취득일이죠. 이걸 체크해야 되고 이걸로부터 6개월이고 위반 시에는 100만 원가 들어죠. 그러니까 3번 지문 틀렸습니다. 신축은 취득한 날 맞고 60일이 아니고 6개월. 읽으면서 체크해야 돼요. 그래야 바로 답이 오예요. 명심하세요. 그 다음에 변경된 날로부터 위기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 들어와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 점 신고 의무 꼭 정리하시고요. 그럼 4번 지문은 이제 허가 의무 아닙니까? 그래서 허가 의무는 군, 문, 생, 야죠. 군사, 문화는 야생이다. 그래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존지역, 야생생물 특별구역. 요 지역을 취득할 때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고 안 받으면 계약 무효죠. 그래서 계약 무효고요. 형사처벌도 기억해야 돼요. 2-1
2다. 그 다음에 허가 불허가의 처분은 15일 내에 해주게 돼 있고 이 지역들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는 허가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좀 맞고요. 5번 질문 허가 불허가의 처분 15일 내에 해주게 돼 있죠. 여기까지. 그래서 신고, 허가 정확하게 꼭 정리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여기에 더한다면 절차들을 꼭 정리해 주세요. 절차. 외국인은 신고나 허가 신청을 할 때 반드시 서류 첨부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전자문서 다 된다. 다만 대리인에 의할 때는 안 되는데 전자문서가. 그래서 서류를 첨부하지만 전자문서가 된다는 거. 그래서 전자문서로 서류 첨부가 안 된다. 그러면 14일 내에 우편이나 팩스로 보낼 수 있죠. 일단 첨부 서면을. 자, 그래서 30번 문제 외국인 특례 문제였고요. 31번 문제 가볼까요? 이제 토지거래과제로 넘어왔는데 작년 시험에서 토지거래과제는요 허가구역 지정하고 이행강제금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중요 사항을 다 물어봤기 때문에 올해 이용 의무 기간, 뭐 기준 면적도 중요한 걸로 보이는데 올해 기준 면적을 지금 개정을 예고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허가증 나갔을 때 뭐 거민 의제되고 농취증 의제되고 불허가 나갔을 때 매수 청구 1월, 이신청 1월 이런 것들 주의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물론 이행강제금하고 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지금 골고루 문제가 출제됐는데 기억 지문이 바로 이제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부분은 효력 발생은 5일 후죠. 그러니까 1월 틀렸고 니은 지문 있지 않습니까? 기준 면적이죠. 현재 기준 면적이요. 그 언론상에서는 계속 지금 개정을 한다 막 그래놓고 입법 예고도 끝났어요 다. 근데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 공포는 안 됐는데 확정이 되면 역시 이제 공지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현재 말이에요. 기준 면적이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주, 상, 곡, 녹, 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이고 미지역지역은 90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있으니까 이걸 중간으로 반을 딱 접으면 절반이죠. 그다음 도시지역 외에는 250 이하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농지는 500제곱미터, 그 다음에 임야는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으면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도시지역 밖은 배수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명심할게. 도시지역은요 지목과는 관련이 없어요. 용도지역이라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밖은 지목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도시지역 내는 기준면적이 용도지역으로 가지 지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녹지지역 내 농지였다. 100이죠, 100. 그리고 이제 최소화 시킬 때는 10%, 최대화 시킬 때는 300%까지 이 기준면적을 늘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니은 지문이 바로 그겁니다. 작년 시험하고 지금 저는 거꾸로 물어봤는데 도시지역 중에 상업지역 내 토지로서 허가구역 지정 당시에 20제곱미터 이하 토지, 그러면 기준면적이 상업지역은 200이죠. 그러니까 최소화 시키면 20이죠. 그럼 20제곱미터 이하 토지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맞죠? 최소화 시킬 때는 10%까지 내려가니까 200이니까 20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게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디귿지문입니다. 불허가 처분 나갔잖아요. 그러면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이때 기준가는 공시지가 기준이죠. 원칙이. 이때 매수 청구 몇 달? 1월. 이신청도 1월. 매수 청구도 1월. 그러니까 디귿지문 틀렸고. 그다음 리을지문은 아십니다. 이행강제금은 최고 10%죠. 그래서 이행할 때까지 부가징수하는데 이미 부과된 건 징수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을지문 맞고요. 이때 이행강제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 방이 10개, 방치 10%, 이 중에 임대했다 7개, 그럼 7%, 용도 변경 사용 5개죠. 5%, 기타는 색칠했어요. 그러니까 7%죠. 그래서 기준 금액이 그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옳은 게 니은과 리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었어요. 문제 좀 어려웠죠? 자, 그래서 5번 정답이었고요. 이제 32번. 부동산 거래 신고법 관련해서 이제 기타 내용으로 한번 정리하고 가는데 포상금지가 아무래도 그 찝찝하거든요, 이것도. 그래가지고 1번 지문 있잖아요.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포상금 대상 아니죠.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는 포상금 신고발 대상이요. 이렇게 감 잡아야 돼요. 허가 위반자하고 이용 의무 위반자는 알아요. 건당 50만 원 준다는 거.
근데 하나가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가 있거든요. 이자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는데 이 중에 뭐가 대상이냐면 실제 거래 가격에 대한 거짓 신고자예요. 가격 거짓 신고한 자. 이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죠. 그 다음에 이번에 신설한 신고 대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했어요. 이게 가장 계약 신고고 해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해버린 거예요. 이건 시세를 건드릴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포상금 줍니다. 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자 있죠? 100만 원 과태료. 이것도 금액에 대한 거짓 신고예요. 그래서 이 셋 부동산 거래 신고. 그러니까 안 한 자는 대상 아니죠. 요구 조장 방조, 자료 미제출자 다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된다는 걸 명확하게 기억해 두시고, 그러니까 1번 바로 정답이어서 이 문제가 그래서 어려웠어요. 어려웠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 가격 거짓 신고 이걸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안 한 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었고요. 2번 집은 아십니다. 그러면 이들을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가 되면 과태료 부과액의 20%가 나가죠. 최고 한도액은 1,000만 원이라는 거. 그러니까 2번 질문 맞았고요. 3번 질문 있지 않습니까? 얘는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주게 돼 있고요. 우리는 1월. 집 결정한 날부터 1월. 얘네는 2개월. 그다음에 얘네는 국고 보조한다는 말이 없어요. 우리는 국고에서 2분의 1까지 보조할 수 있다가 있는데 얘네는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익명 가명은 안 줍니다. 담당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돼 있다. 신고를 했어요. 안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위반행위 관여한 자가 신고를 했다. 당연히 안 주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문 있지 않습니까? 이건 4, 5번은 지금 참고 지문인데, 일방이 신고를 거부했잖아요. 그럼 다른 일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죠. 이때는 사유서를 첨부하고 계약사본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문서를 안 받아줘요. 그 다음에 5번 지문 있지 않습니까? 면적의 변경 없이 실제 금액만 변경된다. 그럼 이때도 계약사본을 첨부하기 때문에 전자문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번도 역시 맞았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4, 5번 지문은 참고해 두시고요. 실은 물어보는 게 이제 포상금에 대해서 묻고 싶었는데 이것만 전면적으로 내기는 조금 그랬기 때문에 나머지 기타 어려워하는 지문들 2개, 4, 5번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무로 들어왔죠? 그래서 분묘기지권과 장사법으로 들어왔는데 33번 문제. 올해 분묘기지권 지금 현재 지료지급에 대해서 그동안 없는 걸로 하다가 청구가 있는 때로부터 지료지급은 있는 걸로 이제 일단은 전업배치 판결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1번 지문은 장래의 묘수는 가묘죠. 취득할 수 없다는 거. 평장, 암장, 가묘 알고 있고, 2번 지문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관에만 미치는 거 아니죠. 분묘의 기지뿐만 아니고 주변 공지를 포함한다는 거. 이것도 아주 잘못 씁니다. 그러니까 2번 정답 됐고요. 그럼 3번은 청구한 때로부터 지료지급 의무가 있다. 맞죠? 점유한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묘기권을 취득한 때로부터가 아니고 점유한 때로부터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청구한 때로부터다. 자, 그래서 3번 지문 맞고요. 4번 지문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장사법의 내용인데 개인자는 꼭 기억해야 돼요. 개인 묘지든 개인 자연장지든 30, 30제다. 30제곱미터를 못 넘기게 돼 있고 30일 내에 사후신고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묘지든 가족 자연장지든 일단 면적은 100이죠. 그렇게 기억하시고, 가족 묘지는 허가예요, 허가. 근데 가족 자연장지는 사전신고죠. 자연장이니까. 문중자연연조 사전신고죠. 묘지는 기본적으로 허가예요. 개인 묘지만 빼고.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봉합묘가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봉합묘 면적 제한은 괄호 2m, 세로 1m니까 2제곱미터를 못 넘깁니다. 그래서 5번도 맞았어요. 그래서 한 번 좀 참고해 두시고요. 그 나머지 그럼 장사법에서 빠진 내용이 존속기간 제한 기억해야 되죠.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 같은 분묘 존속기간은 30년 한다고 했고 연장 1회 30년 허용하고 있죠. 그럼 최장 60년까지 갈 수 있는데 연장 기간은 조례로 단축이 없으면 60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만료가 됐잖아요. 1년 내 철거해야 되죠.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게 장사법 시행 후에 설치된 분묘인데, 장사법 시행 후에, 장사법이 2001년도 1월 13일 날 시행됐는데 이 이후에 설치된 분묘거든요.
승낙을 안 받고 설치했다. 그럼 이때는 보존 권리를 주장 못해요. 그러니까 승낙을 안 받고 설치해버리면 보존 권리 주장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장사법 시행 후에 설치된 분묘들은 희우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들은 분묘지권 희우취득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쪽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희우취득을.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이거? 자, 그래서 이 정도 주의해 주고요. 그러니까 분묘기지권과 장사법은 30회 때 지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쯤 주의를 하고 넘어가고요. 다음 34번 농지법을 지금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농지법은요 29회가 마지막 출제였고 농지에 대한 소유상한제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만만천. 그 다음에 농지의 임대차 꼭 정리해 주셔야 돼요. 3자와 친하다. 임대차는 3. 그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제 발급 대상이냐 아니냐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1번 지문 있잖아요. 소유상한이죠. 상속은 만제곱미터 내에 소유할 수 있죠. 맞고요. 2번 지문입니다. 이건 개정됐기 때문에 2번 지문 일부러 나갔는데 농지를 농업경에 사용하지만 처분해야 되죠. 1년 내 처분할 것을 통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 안 하면 6월 내 기간을 제외하여 처분 명령 나가고 여기에 불응하면 이행강제금 떨어지는데 이게 25%로 바뀌었죠. 감정가 또는 개별공시가 중 큰 금액이 25%예요. 매년 1회 부과되고 그래서 4년만 맞아버리면 이거 100% 맞아버립니다. 20%에서 25% 개정된 거죠. 이거는. 그래서 그거 아시라고 2번 지문 나갔고요. 3번 지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증 받으면 농지증 의제돼 버리죠. 그래서 3번 지문 맞고요. 4번 지문 있잖아요. 농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3년으로 하는데 다년생 식물 재배지라든가 비닐하우스 부지는 5년 이상으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임대차는 3자와 친하다. 3. 그 다음에 5번 지문 있지 않습니까? 농지증 대상이 아니냐인데 주말 농장용 있어야 되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경매로 농지 취득합니다. 농지증 있어야 되죠. 그래서 경매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매각 결정기일까지 농지증 내야 됩니다. 이때까지 농지증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주의할 게 농지 전용 협의 있잖아요. 이건 짱들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농지증 필요 없어요. 근데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의안 취득하잖아. 이건 개인이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농지증 가져와야 됩니다. 주말 농장용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물론 이제 주말 농장용이나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의안 취득은 용도가 똑 떨어졌기 때문에 농업 경영계세 제출은 생략돼 있죠. 원칙 처리 기한은 4일인데 이 경우는 이틀이에요. 그래서 이거 꼭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35번 확인 설명서 문제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확인 설명서 이것도 꼬박꼬박 출제하는데 올해 확인 설명서 문제에 대해서는요. 지금 서식의 종류를 구분하는데 특히 비주거용을 물어봤을 때 주의해야 돼요. 비주거용. 비주거용 서식에는 비선호가 없습니다. 환경 조건 당연히 없죠. 환경 조건은 주거용만 있죠. 이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되고 올해 지금 확인 설명서는요. 기본 확인 사항이냐 세부 확인 사항이냐 꼭 구분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이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중개 보수 쓰는 날은요. 이건 지급 시기까지 다 쓰게 돼 있는데 세부도 아닌 기본도 아닌 중립지역에 있어요. 그럼 세부를 기억하면 되는데 주거용 서식에서 세부에 들어가는 게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상란, 시설물의 상태란, 벽면 도배 상태란,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이 있죠. 이게 세부예요. 나머지는 기본이고 일단은 중개보수는 중립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지금 기본 확인 사항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권리관계라는 세부고요. 내부도 세부고요. 비선호설은 기본이 맞죠. 다음 환경 조건도 세부고요. 입지 조건도 기본이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미음이었습니다. 꼭 이 정도의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주의하시고 작년 시험에서는 공통기재 사항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걸 안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를 원래 이 부분 매번 물어보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정리해 주시고 임대차 중개할 때 기재를 안 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거 이것도 꼭 암기해 주시고요. 이거 그래서 세부적으로 입지에 들어가는 게 뭔지 시설에 들어가는 게 뭔지 꼼꼼히 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연습을 해오셨겠지만요. 그래서 설명서 기본이냐 세부냐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36번 문제로 가볼까요? 이제 실명법 문제로 넘어왔는데
우리 최근 시험에서 실명법을 지금 계속 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주 낸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실명법 문제 오늘은 지금 특이하게 올해 지금 실명법 우리 쪽에 출제한다면요, 중간 생략형 순서거든요. 원래 작년에 계약名신탁을 물어봤으니까. 근데 저는 이자간을 갖고 물어봤어요. 판례가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양자간 등기명 신탁이죠, 이게. 그래서 36번 문제가 케이스가 그거였죠. 갑이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가장매매 형식, 그럼 이자가 아니에요, 그냥 가장매매 형식으로 갑으로부터 을에게 등기가 넘어간 거예요. 이게 바로 이자간이죠. 그럼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가 됐고, 그러면 약정 무효, 등기도 무효죠. 물권은 다시 신탁자 갑에게 복귀해버립니다. 자, 이 케이스를 갖고 지금 문제를 내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병에게 을이 팔아치웠어요. 그러면 알고 있어도 이자는 유효취득이죠. 그러면 팔아버리게 되면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소송이 가능하겠죠. 물론 실명법상 제재는 감수해야 돼요. 이자는 5이죠. 5인은 3일가죠. 그러니까 수탁자는 3년에 1억이죠. 신탁자는 5년에 2억이고요. 물론 이자는 과징금 대상, 이행강지금 대상이 다 되고 있죠. 근데 이제 팔아치웠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번 지문.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정은 무효이다. 그죠? 약정 무효. 맞고. 2번 지문. 을명의 등기는 무효이다. 맞죠? 등기 무효. 3번 지문. 을은 횡령죄에 해당하고, 아시죠? 판례가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횡령이 아니다. 처분하더라도. 그리고 최근에 나온 판례가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데 팔아치웠으니까. 팔아치웠을 때 부당이득이죠. 근데 소유권을 침해한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법행위에 따른 소유권을 침해했으니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최근에 나온 판례예요. 그래서 3번 정답입니다. 후단도 틀렸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3번 정답이고, 4번 지문. 병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병은 취득하죠. 선악불문 취득. 적극가담 시행 취득 불가하고요. 다음 5번 지문. 갑은 5-2로 처벌하죠. 이게 정답 3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37번 문제. 지금 주임법에서 갱신요건이 지금 신설됐지 않습니까? 주임법에서. 그래서 임차인의 갱신요건, 이거에 대해야만 문제를 출제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 임차인 을은 6월에서 2월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2번 지문. 형제자매가 거주함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 을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형제자매는 안 되죠. 본인 또는 직계 좀비속은 되는데 형제자매는 반계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이었고요. 3번 지문. 갱신요구로 갱신이 되면 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언제든지 계약 해지할 수 있죠. 이게 아주 특이해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갱신요구로 갱신이 되면 해지 규정이 없어요. 근데 주임법은 해지 규정이 있죠. 그래서 3번 지문 맞고요. 4번 지문. 갱신요구로 갱신이 되니까 월차임과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죠. 그래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 1회만 허용하죠. 주임법은.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꼭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갱신요건 정리해 주시고, 작년 시험에서 주임법을 임차권 등기명령제에 주로 이제 비용 가지고 물어봤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꼭 주안점이 갱신요건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8번 상인법으로 내려가죠. 그럼 이 상인법도 역시 지금 사례형으로 작년 시험에서 28회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보증금 제한을 이제 제시를 해주고요. 보증금 제한을 제시를 해주고, 뭐 보증금 2억에 월세 80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서울시 상가다. 그래갖고 이제 보증금 제한 가지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렇게 이제 개별적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박스형으로 나왔는데, 문제는 박스형인데 지금 틀린 거 찾아라 그랬죠. 이때 거꾸로 쓰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스형 문제 중에 틀린 거 골라라 꼭 한두 문씩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꾸로 쓰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OX가 습관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답을 치기 전에 반드시 한번 체크하면서 답을 쳐야 돼요. 옳은 것 골라라겠는지 틀린 것 골라라겠는지. 그럼 기억입니다. 임차인이 상가 건물의 일부를 영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이 법이 적용되죠? 그래, X. 니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를 생산할 수 있죠? 계약갱신 요건. 제외가 아니고 포함. 그래서 X. 디귿지문. 권리금 지급받는 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방해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X. 3개월 전 틀렸고. 그러나 리을. 2021년 10월 15일 임차인이 상가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받고 당일에 확정일자까지 다 받았는데 당일에 제3자의 저당권 설정등기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거 우선 매입권은 워낙 잘 묻기 때문에 지금 리을 지문으로 나갔는데 지금 2020년 10월 15일 날 상가 건물의 인도를 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고 계약서 확정일자 다 찍었잖아요. 근데 이날에 저당권이 들어왔다. 그럼 임차인은 아직 대항력 취득 못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권도 먼저 대항력도 먼저예요. 그러면 이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면 저당권이 먼저니까 이때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맞죠? 낙찰자 매수인에게. 그래서 이 상가 경매 시 임차인은 매수인의 상가 건물 임대 청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그러죠. 근데 10월 16일 날 만약에 저당권이 들어왔다. 그럼 이때는 임차인이 대항력도 먼저 우선 매입권도 먼저다. 그러니까 다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셔요? 자, 그래서 이 정도 리을 지문 그래서 맞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틀린 거라고 했으니까 기역, 니은, 디귿인데 다행히 거꾸로 리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39번 경매로 넘어왔습니다. 자, 중요 지문들 다 나갔는데 1번 지문은 알아봤습니다. 모든 저당권 매각으로 소멸하고요. 2번 지문 매수 신청 보증금은 최저 매각가의 10분의 1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되죠. 매수 신청 금액의 10분의 1이 아닙니다. 3번 지문 차순위 매수 신고 꼭 물어보죠. 이거 최고가 금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다. 아시죠? 이거 금액 기준 가지고 다 따져봐야 됩니다. 다음에 4번 지문입니다. 항고 보증 매각 대금에 이건 10분의 1이죠. 5분의 1이 아니고. 그래서 4번 지문 정답입니다. 다음에 5번 지문 있잖아요. 배당료 종기가 지났잖아요. 매수인 인수할 부당했으면 이거 배당료 했던 거 철회도 안 된다고 그랬죠? 철회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꼭 정리해 주시고 차순위 매수인분의 지위 꼭 정리해 주시고. 자, 그래서 정답 4번이었고요. 그럼 마지막 문제 40번 문제. 요 대리인 등록 규칙은 반드시요. 여러분들이 공인인사법 내용과 차이점들을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있잖아요. 이 그림 대리인이라는 신분은 이걸 떠받치는 게 개공이라는 신분이에요. 초석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개공의 신분을 잃으면 대리인 신분도 잃어요. 중개업을 못한다면 대리업 못해요. 중개업을 쉰다면 대리업 쉬어야 합니다.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개업 휴업 신고했거나 업무 정지를 먹었다. 그러면 10일 내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돼. 대리인 개공은. 그러면요. 휴업이나 업무 정지 신고했잖아요. 그럼 대리 업무에 대해서 필요적 업무 정지예요. 업무 정지 처분을 명해야 한다요. 필요적 업무 정지. 기간도 1월 이상 2년 이하로 돼 있죠, 얘네는. 우린 최고 6개월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등록 취소를 당했거나 중개업 등록 취소 당했거나 중개업 폐업 신고했거나 자격 취소를 당했다. 그럼 이건 중개업 못하죠. 그러면 대리 업무 어떻게 되느냐? 필취예요. 대리 업무 필취예요. 중개사무소 이전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분사무 설치했다. 그러면 새로운 중개업을 하는 장소가 생겼으니까 10일 내에 모두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필취 사유. 중개업을 못한다건 안 하면 대리업도 못한다. 그래서 1번 지문 있잖아요. 갑이 중개업의 폐업 신고로 인하여 대리인 등록 취소다. 그러니까 중개업 폐업 신고에 의한 대리인 등록 취소거든요. 근데 이는 결격이 아니죠. 자진하에 중개업 폐업 신고했으니까 중개업 등록을 했다면 대리업 바로 등록할 수 있어요. 주의하세요. 1번 지문 바로 정답입니다. 그러면 거기 5번 지문을 먼저 보세요. 갑이 중개업에 휴업 신고했어요. 휴업 신고나 업무 정지를 먹게 되면요. 대리 업무에 대하여 정지 처분을 받는다죠. 그래서 관할지법령은 대리 업무의 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게 필요적 업무 정지예요. 이해되세요? 꼭 이해해 두시고. 그럼 2번 지문. 집행장소, 집행법원에 직접出석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요. 소공이 대신할 수 없죠. 다음에 3번 지문 있잖아요. 얘는 보존하는 거 딱 깔끔하게 확인설명서 사건 카드 5년이죠. 그 다음에 4번 지문 있지 않습니까? 대리권의 범위.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대리할 수 있죠. 차순위 매수 신고. 그러나 인도명령 신청이라든가 즉시항고 대리권은 없다라는 거. 됐어요? 이 정도.
자, 그래서 공인사법 모의고사 마지막 32회 대비 마지막 모의고사 해설을 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 잘 보시고 모두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